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산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은 영하 5도, 대관령은 영하 9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수온주가 어제보다 10도가량 내려갔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영하 4도에 머무는 등 매우 춥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짐에 침입한 남성에게 둔기로 공격을 받았는데 큰 부상은 아니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지난 2월에도 조두순 집으로 들어가려다 입건됐던 사람으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5,90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음에 따라 결국 정부는 내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하고 카페와 식당 등의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로 단축시킵니다. 우리의 일상이 다시 멈추게 됩니다. 강화된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원금 명목으로 다음 달 1월에 현금을 지급하고 내일부터 시행되는 조치에 대한 보상은 2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들의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이 불법 마사지 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 측이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강사 임용 때 써낸 미술 공모전 수상 기록이 당시 심사 결과 기록에는 없는 등 허위 경력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송구하다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산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5도, 대관령은 영하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수온주가 어제보다 10도 안팎 곤두박질 쳤는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영하 4도에 머무는 등 매우 춥겠습니다. 네, 호남과 충남 서해안으로는 많은 양의 눈이 오늘 내릴 것으로 예보도 돼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의 경우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한파가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코로나 검사 긴 줄을 서야 하는 분들이 또 걱정입니다. 유미애 기자가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남부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수온주가 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4도를 비롯해 대전은 영하 2도를 기록했고 대구도 영하 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전국이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도 영하 4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14도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한파와 함께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호남에는 5에서 최고 15cm, 충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그 밖에 충청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취약도로를 중심으로 제설자재를 배치하고 제설제를 미리 살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전국 곳곳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후부터는 좋음이나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번 추위는 길게 이어지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어젯밤 자신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고 병원 치료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두순이 20대 남성 A씨에게 공격당한 건 어제 오후 8시 40분쯤입니다. A씨는 조두순의 경기도 안산 집에 찾아가 경찰을 사칭하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세대적이잖아요. 거기가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경찰입니다라고 계속 두드리면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경찰이라고 그러니까 조두순이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문을 연 조두순은 A씨와 시비가 붙었고 A씨가 집안에 있던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과 함께 있던 부인이 곧바로 10m가량 떨어진 경찰 치안센터로 달려가 피해 사실을 알렸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이랑 여기 앞에 그 약간 언론사라야 하나? 그런 차가 몇 대 있고 뭔 일 났나 이러고 집 갔는데 엄마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조두순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곧바로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당시 A씨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검문에 나섰고 A씨의 가방 안에서 흉기를 확인하고 제지했습니다. 당시 A씨는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조두순 출소 직후엔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유튜버들이 집 근처에 몰리면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오늘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5,90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특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결국 정부는 내일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합니다.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이 47일 만에 중단됩니다. 송화성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사적인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전국 공통입니다. 특히 식당과 카페에서는 접종을 모두 마쳤거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는 사람만 모일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도 줄어듭니다.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사와 집회도 300명 이상은 금지입니다. 전면 등교도 한 달 만에 멈춥니다. 20일부터 수도권에서는 학교마다 1개 학년은 원격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일상 회복이 멈춰서는 건 그만큼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면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서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혼돈이 불가피합니다.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 약 1만 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번 특별 방역은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2주 동안 일상을 잠시 멈추면서 감염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성인의 경우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혼자서 카페나 식당을 이용할 수는 있어도 사적 모임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 결혼식에 참석 가능 인원은 접종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 학생들의 전면 등교는 중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거리 두기 방식 김나은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은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게 토요일 0시부터는 4명으로 줄어듭니다. 함께 사는 동거가족이나 요양보호사 같은 돌봄 인력은 예외지만 이것도 모두 백신을 맞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식당과 카페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만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18세 이하거나 코로나에 걸렸다 완치된 경우, PCR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시설별로 문 닫는 시간도 조금씩 달라서 잘 살펴보고 이용해야 합니다. 먼저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헬스장 등에선 밤 9시까지만 머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영화관, 공연장, 학원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입시처를 고려해 청소년 입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빠졌습니다. 학교도 전면 등교를 멈춥니다.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 과밀학급은 부분 등교를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기준 재학생 1,000명 이상이면 과대학교, 30명 이상이면 과밀학급입니다. 초등학교는 전체의 6분의 5만 등교해야 하는데 1, 2학년을 빼고 3, 4, 5, 6학년은 평일 중 각각 하루씩 안 간다고 보면 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3분의 2만, 쉽게 말해서 3개 학년 중에 2개 학년만 나와야 합니다.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등은 전면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가 토요일부터 적용되면서 당장 주말에 결혼식 올리는 경우도 걱정이 클 텐데요.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먼저 접종 완료자만 모인다면 최대 299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접종자가 포함된다면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모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예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이고 싶다면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돌잔치나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4제곱미터당 1명만 가능하고 초과 인원은 모임, 행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49명까지만 백신 접종 상관없이 모일 수 있고 접종 완료한 사람은 299명으로 제한됩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서 연말 대목에도 한가닥 기대를 걸었던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절망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국 자영업자 총궐기 집회를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투트랙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단 새해 설 연휴 이전에 방역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 중에 실제 손실을 계산해서 보상금을 따로 준다는 방침인데 충분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있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과 함께 방역 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 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김부겸 총리가 내놓은 구상은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일회성 현금을 방역 지원금 형태로 먼저 준다는 투트랙 지원입니다. 지난 15일 선 지원 후 정산을 꺼냈던 여당과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지난 7월 5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영업 제한 강도와 업종, 매출 규모에 따라 대상을 나눠서 현금을 주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땐 24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줬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대형 헬스장은 2천만 원을 받았고 작은 옷가게는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내년 설 연휴 전 1월에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원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원은 3조 9천억 원 규모의 예비비, 다시 말해 정부 비상금을 끌어다 쓴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지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하여 방역지원금의 지급, 손실보상의 확대, 초저금리 융자 지원 등 다층적으로. 이와는 별개로 올 4분기 거리두기 강화로 입은 손실은 내년 2월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지원금은 90여일 중 방역 지침이 내려진 45일치만 산정됩니다. 이때 기존 10만 원인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쥐꼬리 손실보상이라는 비난에선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에선 매출 감소분을 다 보상해주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줄어든 이익만 따져서 보상하는 현행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번 대선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들이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경찰에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사과하는 것으로 수습을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는 이기고 싶다란 닉네임을 썼습니다. 실제 사람과 만나서 게임을 하는 것을 뜻하는 이른바 오프에 참여했다고 돼 있습니다. 숫자와 함께 5배 올렸다고 했습니다. 오프 1일차 보고란 제목의 글에선 월말 들어온 월급 들고 나들이라고 썼습니다. 작성자는 운이 좋았다며 3일 동안 250 먹었다고 썼고 도박이 언제 합법화되냐는 글엔 국회의원 출마를 권하는 댓글도 달았습니다. 대부분 지난해와 2019년에 올린 글입니다. 작성자가 쓴 이메일 아이디가 이 후보 장남 이모 씨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일치하고 그래서 언급한 행적까지 맞아떨어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후보는 작성자가 아들이 맞다면서 도박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 씨가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사이버 도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박을 한 시점과 관련해선 최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후보는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선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했습니다.
이 후보는 결혼 전이라고 해도 사생활이 아닌 범죄 혐의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또 후보, 측근, 가족의 범죄 행위는 특검을 통해서 전부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이 이재명 후보 아들은 불법 마사지 업소에 드나들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 의혹도 나왔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성매매는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에 당선됐을 당시 안마시술소 퇴폐업체들을 경기도에서 모두 없애겠다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 이모 씨가 지난해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마사지 업소를 거론하면서 마사지 시간을 잘 안 지킨다고 적었습니다. 내상을 입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내상은 불법 업소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오지 않았을 때 쓰는 은어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마사지 업소를 찾아봤습니다. 홍보물에 유사 성행위를 뜻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업소는 이 씨가 글을 올릴 당시엔 영업했지만 현재는 폐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으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직접 찾아가고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등을 검토할 때입니다. 2019년 6월에도 비슷한 글을 올렸습니다. 7일 연속 도박으로 돈을 벌었는데 수익금으로 오피나 갈까라고 적은 겁니다. 오피는 오피스텔에 기반을 둔 성매매 업소를 뜻하는 은어입니다. 해당 글은 모두 이기고 싶다란 아이디로 작성됐습니다. 카드게임 사이트에 올린 아이디와 같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마사지 업소와 관련한 글에 대해 이 후보 아들이 해당 글을 쓴 건 맞지만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경기지사 당선 직후 안마시술소 퇴폐업체를 경기도에서 싹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지만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게 후보와 선대위 측의 입장입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가 2006년 수원여대에는 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2005년은 2005 월로 잘못 썼고 현재 양식과 다른 1년 번호 뒤엔 2004년을 뜻하는 공사가 붙었습니다. 퇴직한 시점에 경력증명서가 아닌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점도 미심쩍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협회에서 발급받은 게 맞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기획팀 이사였다 하는데 그런 부서 지정 자체는 아예 없고요. 비상근의 명예직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지만 김 씨의 이력서엔 기획팀 이사직이 쓰여 있습니다. 선대위 안에서도 윤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미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다는 게 윤 후보의 설명입니다. 사과에 공식 사과가 있고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송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 표시고 또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밝혀지면 저희가 제대로 된 또 사과를 하려고 해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점은 인정한다 하면서 사과를 드려야지. 선대위도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팩트체크가 먼저라며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에 대한 여론의 추이도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공식 사과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본인이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를 갖다 피력을 했기 때문에 후보 자신이 어느 시점에 정식으로 그 문제를 갖다 거론을 할 거라고 난 믿어요. 이런 가운데 비정규 교수 노조는 시간 강사는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라는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이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은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썼다는 것과 수상 기록도 부풀려졌다는 건데요. 2001년부터 강사로 일했던 한 대학교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미술 공모전 수상을 썼는데 당시 심사 결과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가 2001년 한림성심대학교 강사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입니다. 수상 경력 부분에 1995년 5월 미술세계 대상전에 우수상으로 입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JTBC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심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6명의 우수상 수상자 중에 김건희 씨 이름은 없습니다. 51명의 특선자나
169명의 입선자 명단 중에도 김건희 씨나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 씨 이름은 없습니다. 김 씨는 해당 이력서를 제출하고 2001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컴퓨터 응용과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1984년에 창간된 미술 전문 잡지가 주최하는 해당 공모전은 미술계에선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수상했다고 적은 1995년 공모전 때는 1232점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10수년 동안 무려 12건이나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단순 실수도 아니고 관례도 아니며 명백한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군 훈련소와 전방투소, GOP 부대 방역 현장을 특별 점검하는 등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렌터카 등을 받은 김무성 전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 있었던 일로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외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샤프카트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양국 간의 무역협정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보건 의료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올해 마지막 정상 외교입니다. 네, 우리나라 가구의 올해 평균 자산이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13%가량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주로 집값이 크게 오른 것 때문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 가운데 하나인 흑연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 2만 톤가량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흑연 최대 생산지인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흑연 생산을 줄이라고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2천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실상 개인 소유 회사에 계열사 돈을 빌려줘서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말 나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6시 22분 제주도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3.2 수준으로 서귀포시 서남서쪽 38km 해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14일 규모 4.9 지진의 여진으로 지금까지 이어진 여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 한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60세 대형 로펌 변호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년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량 급발진이 아니라 대리기사의 가속 페달 조작 미숙이 원인이라며 기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올해 문화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TV 분야 스타로 뉴욕타임스가 이정재 씨를 선정했는데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놀랄 정도로 섬세한 연기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육사 시인이 옥고를 치르고 난 다음해인 1930년에 쓴 친필 한문 편지를 포함해서 관련 자료들이 복원돼서 온라인에 공개가 됐습니다. 어려웠던 생활을 보여주는 친필 편지는 등록문화재 지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 성탄절 연등이 오늘 설치가 됩니다. 점등식 없이 불만 밝힐 예정입니다.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은 종교가 앞장서서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간의 차관급 경제협의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비롯해서 코로나 백신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가해자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군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장모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오늘 검찰로 넘겨집니다. 앞서 경찰의 결정으로 신상이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다시 모두가 더 힘들어지게 된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알약 형태로 먹는 이 코로나 치료제인데요. 화이자가 개발한 알약 치료제에 대해서 유럽의약품청에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성인을 치료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유럽의약품청 약물사용자문위원회가 현지 시간 16일 화이자의 코로나 알약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중증으로 발전될 위험이 높은 성인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화이자 알약은 아직까지 유럽연합에서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약물위원회는 최근 오미크론의 여파로 유럽에서 코로나 감염과 사망률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이번 조치가 회원국들이 이 약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전국 10,000명을 대상으로 미국 제약사 머크앤컴퍼니의 코로나 치료 알약에 대해서 임상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토네이도에 이어서 허리케인급의 강풍으로 인한 피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중서부에서 사망자도 나왔다고요? 네, 현지 시간 16일 미국 중서부 대평원 그레이트 플레인스 지대에서 시속 120km 이상의 허리케인급 강풍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돌풍이 미네소타와 캔자스, 아이오와를 강타했습니다. 이 강풍으로 캔자스주에서 먼지 폭풍이 일어나 자동차 충돌이 발생해 3명이 숨지는 등 최소 5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모두 40만 가구의 전력이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이례적인 강풍 역시 겨울철 이상 공후 때문에 생겼다는 분석입니다. 네, 미국 국무부는 테러 보고서를 냈는데 이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된 북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네요. 네, 미국 국무부가 현지 시간 16일 공개한 2020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잔류시켰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이 있었던 2017년 이후 5년 연속으로 지정된 겁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저지른 여러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해서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조금 전 유엔 총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17년 연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내년에 최소 3번은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는 미국 중앙은행의 입장 어제 전해드렸었죠. 우리도 내년 초에 기준금리가 또 올라갈 것으로 예고가 됐고 연 5%대가 넘어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이에 따라서 6%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의 걱정이 큽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김모 씨는 1년 새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말합니다. 자꾸 올라가고 들어오는 거는 없고 힘든 것 같아요.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이번에 또 올라간다고 하니까 언제 얼마가 올라갈지 모르죠. 그런데 김 씨처럼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시중은행이 어제부터 적용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최고 4.78%에서 5.05%로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와 예금, 채권금리를 반영해 매달 15일 공개하는데 이번 달엔 한 달 만에 0.26%포인트 뛰었습니다. 1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자마자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린 게 이번에 코픽스에 반영된 겁니다. 문제는 내년엔 대출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권에선 대출금리 6% 시대는 시간 문제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초 기준금리를 또 올릴 걸 시사했고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내년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인상 횟수도 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해외 금리 여건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어느 정도 조합을 하는 것이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엔 고정금리로 갈아타 금리를 묶어놓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7,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새해 1월 중에는 하루 확진자가 최대 2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결국 정부가 내일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47일 만에 우리의 일상이 또 멈추게 됩니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7,000명 안팎에 이르는 신규 확진자 발생도 걱정입니다만 지금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어제의 경우 989명의 위중증 환자가 집계가 됐고요. 지난 14일에는 하루 94명의 확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아마도 세 자릿수 100명 이상의 위중증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전에는 사실은 위중증률이 1.5% 이내였는데 시행 후에는 2.5 이상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1,000명 이상의 위중증 환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확진자가 늘면서 그중에서 고령자, 기저질환자들은 백신 접종을 했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서 면역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감염되면서 위중증자로 가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병상을 많이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병상이 없다 보니 초기 치료가 되지 않아서 중증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확진자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중증자를 치료할 수 있는 초기 치료를 위한 병상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료 체계 붕괴까지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나 의료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도권은 사실은 90%를 선회하기 때문에 90%라고 하는 건 병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병원에서는 중증 환자가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호전돼서 나오셔야만 그 중환자 병실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응급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왔다가 바로 코로나를 확진이 되면서 응급 격리실에 계시는데 병상이 거의 배정이 안 네. 돼서 1, 2주 동안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시거나 좋아지거나 사망하는 그런 사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우리가 대학병원을 많이 바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일부 이제 공부를 위해서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의 이탈이 더 심각해진 상태고 이러한 면에서 지금 병상이라든지 의료진 역량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 확진자가 줄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중증자 확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 패스 확대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 같은 확산세를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원인이 뭘까요? 우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방역 패스는 대부분 성인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고 6인 이상 제한 모임은 사실은 대부분 일상 모임은 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조금 그 특별 방역이 낮았다고 합니다. 수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체감이 낮은 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시행하게 됩니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할 수 있고 카페나 식당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을 했는데 이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4단계 때하고 유사합니다. 단지 4단계 때보다 더 강화된 것은 혼자서는 밥을 먹지만 그 4명 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미접종자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강화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시간도 9시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 이런 모임들은 상당히 제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 기저의 확진자 수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모든 국민이 움직임을 멈추셔야 되고 그 사이에 의료 역량을 확보를 해서 병상을 준비해서 지금의 확진된 분들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료 대비 시간을 좀 버는 것이 이번 이 방역 대책의 저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성인의 경우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사적 모임에 1명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아예 사적 모임에는 참석할 수가 없고요. 혼자서 식당이나 카페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별 논란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미백신 접종자를 보호하는 차원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가족 모임이 있을 때 가족 중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분은 같이 가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확진자가 많이 늘고 또 오미크론 같은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곧 유행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 시기만이라도 조금 이런 모임에는 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 영업시간 제한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밤 9시까지만 가능한데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밤 10시까지 가능하고요.
청소년 입시 학원 등은 또 제한이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차등화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마스크를 쓸 수 있는 여부인 것 같습니다. 네, 식당이나 카페는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9시까지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영화관 같은 데는 마스크를 쓰고 있을 수 있으니까 10시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학원 같은 경우는 수험생을 배려해서 마스크 착용 시에는 수업 시간을 연장을 해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새해 1월 중에는 2만 명까지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 같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2만 명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멈추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2, 3일 이내에 5만 8천이 7만 8천으로 늘어났고요. 네. 특히나 이 오미크론이 전 세계에서 우세종으로 바뀌고 있고 국내도 아마 한 달 이내 우리나라가 항상 보면 다른 유럽에 비해서 한 달 늦게 이 유행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국이나 미국은 아마 이번 달 내로 우세종이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저는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오미크론이 이 세대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델타보다도 아마 두세 배 이상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2만 명이 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서둘러 맞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확실히 효과는 있을까요? 부스터샷을 맞게 되면은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한 75% 예방이 되고요. 델타는 90% 이상 예방이 됩니다. 단지 그 지속 기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령자,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좀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고 건강한 젊은 분들은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접종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개인 방역을 신경을 써주시면 기본적인 면역을 가지고 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차 추가 접종까지는 일단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도 또 이후에 3개월이 지나면 다시 4차 접종을 하고 또 5차 접종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없던 부작용도 생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3차 접종을 하는 것은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기존의 백신에 잘 듣지 않기 때문에 3차 접종을 지금 권고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면역은 갖고 있습니다. 계속 백신을 맞을 것은 아니고 마스크를 잘 쓰게 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아주 가볍게 앓을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면역을 가지게 되고 내년이 되면 전 세계가 70% 이상 백신 접종을 하고 아마 조만간 경구치료제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저는 그렇게 백신 접종을 3개월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감염이 되면 약을 복용하면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4차, 5차 접종을 걱정하지는 말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3차 접종을 서둘러 맞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하키 협회장으로 당선은 됐지만 인준은 받지 못한 최철원 씨가 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이 열렸는데요. 맷값 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게 인준이 되지 않은 이유였는데 최 씨는 체육회가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이자 물류회사 대표인 최철원 씨. 11년 전 SK 본사 앞에서 시위하던 화물차량 기사를 폭행한 뒤 맷값이라며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저씨, 그렇게 편하게 맞기만 하면 돈 못 받아요. 돈 받으러 왔다며 글러붙겨! 이 사건으로 대한아이스하키 협회장 선거에서 총 82표 중 62표를 넣고도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대에 200만 원이다 뭐다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돈 던져준 적도 없고 온라인 송금해줬어. 하지만 당시 1심에서 1년 6개월, 2심에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제 스스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걸어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속되고 들어가야 이것이 해결된다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회장 지위 확인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체육회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대한체육회 회장이 되시고 나서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게 전 그래서 그분의 농간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2월 당선됐지만 협회는 곧바로 인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당시 체육회장 선거 중인 이기흥 회장이 당선 후에 인준을 받아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대한체육회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하는 거가 마지막으로 제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닌가.
선고는 내년 2월인데 최 당선인은 재판에 진다면 새 인물이 맡아서 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침에 영하 5도까지 떨어진 서울의 기온은 한낮에도 영하 4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광주 전남과 전북 일부 지역에는 최고 1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